오늘은 그 공공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개혁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은 뭐냐면은 기업, 금융, 공공, 노동 개혁을 얘기합니다. 김대중 정부의 어떤 공공개혁의 핵심은 그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그 다음에 이제 감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민영화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이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담론은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어떤 투명성 제고와 그다음에 경영 효율성 제고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거 사실은 이 개념은 실종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그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공공부문의 어떤 이 비대화를 마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거대한 방향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에서 어떤 이 공공계획을 이해하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국가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한한 자원을 인간이 유한한 자원을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적 방식인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합의를 해야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건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이고 또는 그 호혜적인 어떤 연대에 의한 방식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사실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바로 어떤 이 국가하고 공공은 거의 등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공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른바 그 공공의 어떤 역할, 핵심 역할이 뭐냐 하면은 공공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예산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는 이제 그 공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관,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그 형벌 있잖아요, 사법. 이것도 역시 어떤 그 공공에서 중요한 역할, 공공의 어떤 그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개혁을 공공기관의 개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을 보면은 이 공공의 역할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사실은 큽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의 어떤 유교 이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천하위공입니다. 천하위공. 천하는 공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 반도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죠.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는 그 삼면에서 외적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북쪽에서 올 수 있는데 북쪽에서에 대해서 북쪽이 저기 중국과 만주인데 이쪽이 그 명나라와 청나라 때 통일왕조가 들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 가지고 4대만 잘하면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어떤 외침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또 하나는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는 국가가 이른바 폭정을 해도 또는 갑질을 해도 백성이 삼면의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달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달아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국가가 이른바 전횡을 해도 이른바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항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도망을 가는 건데 도망을 못 가잖아요. 춘추 전국시대는
백성들이 폭정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국가의 어떤 이 존행 내지는 갑질이 좀 심할 수는 없겠죠. 그죠? 게다가 또 외적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됐을 때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왕조를 지키려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이게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약하자면은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무한 갑질이 가능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백성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은 국가가 이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도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 이념과 도덕을 이게 그야말로 그냥 원리 원칙대로 관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조선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국가가 백성을 굉장히 강하게 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강하게 틀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 반정부적인 어떤 그 언행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북한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남한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남한도 어쨌든 국가 갑질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 국가 갑질 또는 공공 갑질의 핵심은 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 권력과 이게 직업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른바 국가 내지 공공의 인적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공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협소하게 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공공에 대해 가지고 좀 너무 이게 낭만적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그 주요 정당들의 공공 관련된 강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령에는 아예 공공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는 강령에는 공공이 총 16번이 언급이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공공외교, 공공부조, 공공서비스, 공공의료,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무슨 공공성 등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예외 없이 늘리거나 강화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정의당도 공공을 총 10번 이상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맥락이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통제 강화,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금융 공공성 제고, 시민의 보편적 권리나 노동권 확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 금지,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이렇게 쭉 얘기되어 있습니다. 역시 공공은 늘리거나 강화를 해야 될 존재입니다. 과거 국민의당에서도 강령에도 공공이 언급되어 있는데 총 9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공부채, 공공기관, 공공의료,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됐고요. 바른정당도 그때 이제 공공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때 이 개념도 개인별 여건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 제공하여 수혜자 입장에서 부합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공은 좀 늘리거나 강화를 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공에 대해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공공을 갖다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갖다가 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왔냐 하면은 OECD 통계에 보면은 공공 부분의 고용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OECD 평균은 21.3% 돼 있고
한국은 7.6%로 돼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3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공부분은 고용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에 OECD 평균의 절반만 가자. 절반만 가려고 해보니까 3%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3%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81만 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고용을 2,700만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봤거든요. 자, 그런데 참 이웃 일본은 공공부분 고용 비중이 그 통계에 의하면 7.9%입니다. 우리는 7.6%인데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한 20%가 이제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왔냐? 기본적으로 어려우가 있잖아요. 어려우는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우 산업 어려우 부분의 어떤 종사자들이 다 어떤 그 공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충 한 11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이 공공 의료 비중이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즉 뭐냐면은 의료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공공 비중 고용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공공 부분의 어떤 이 고용자들의 임금이 그 나라 1인당 GDP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1인당 GDP의 한 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노량진에 그 무수히 많은 어떤 고시공시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컵밥 먹고 말입니다. 이게 추리닝 차림으로 해가지고 몇 년씩 이제 그렇게 틀어박혀가지고 그 고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9급 공무원이나 7급, 5급 공무원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학교나 마을에서 아마 그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이게 옛날로 치면은 무슨 과거급제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공공 부분의 어떤 고용과 임금과 연금과 복지, 지위 이런 것들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게다가 한국은 공공 부분은 이른바 이제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철밥통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OECD 평균하고 한국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근로조건의 수준이 유럽과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가장 중요한 차이를 덮어놓고 우리가 어떤 그 공공 부분의 어떤 고용 비중이 적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폭 늘린 것 자체가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이게 정말로 한국의 어떤 이 공공 부분은 특히 공무원은 옛날로 치면 양반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갖다가 이게 관리 내지는 양반을 이렇게 왕창 늘리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어떤 이 공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해가 낮은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작년 그때 대선 때 공공부문 81만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공공부문의 어떤 고용 임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17만 개는 17조 원으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이 17조 원은 5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돈을 갖다 합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뭐냐면은 평균 이게 이제 7급 7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평균 3천만 원 든다고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급 1호봉이 호봉표 상에서는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수령액은 2,5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수당들이 이제 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 임금은 한 6천만 원, 100만 명을 가지고 통계를 쭉 내보면은 평균 이 연봉이 6천만 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연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요. 복지 포인트도 사실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그 후한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납세자 연맹 등에서 이게 공무원 한 명을 이렇게 그 뽑았을 때 이 사람한테 이 30년 동안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1년 평균 1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낮겠죠, 그죠? 예컨대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1억 몇천만 원 되니까 평균 하니까 1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만약에 공무원을 이렇게 17만 명을 만약에 뽑는다면 5년 평균 17조 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30년 평균 17조 원씩 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그 피부로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이제 그 고용임금 관련해서 일본 인사원에 들어가면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그 2016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했던 되게 그 2015년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2016년 통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평균 공무원이라고 빅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의 어떤 처우 이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 총수가 102만 6천 명이고 평균 연령 42.2세 그리고 그 평균 재직 기간은 15.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초과 근무는 25.1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전체 공무원 평균 연봉이 5,892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지 포인트가 100만 원이 좀 넘기 때문에 합치면 대충 6천만 원 가량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인사원에 가가지고요, 일본 어떤 그 공무원들의 평균 어떤 이게 쭉 내려받아 봤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일본은 이제 국가 공무원이 한 50여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공무원 급여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25만 3,624명인데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43.3세입니다. 한국보다 한 살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이 근속 연수는 21.7년입니다. 한국보다 6년이 깁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그 보수 원래기 얼마냐 평균 41만 7,394eng이에요. 그러면은 원화로 고치면은 417만 3천 원이 되겠죠?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12를 하면은 5,130만 원 가량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일본은 그 평균 근속 연수가 6년이 길고 나이는 한 살이 많은데 이분들은 연봉 5,130만 원인데 한국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게다가 한국은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이 있고요.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있다가 이걸 없앴습니다. 이건 후생연금이라고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에다 통합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공무원 연금이 보통 30년 근속하면 대충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평균이 160만 원 가량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직까지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0%가 높습니다. 이게 PPP로 따지면 비슷하지만은 일본 이 달러화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30%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공무원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죠, 그죠? 당연히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최고 선망의 직장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나라도 공무원이 최고 선망의 직장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일본은 공무원 급여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공무원 급여법에는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 대상 자체를 50인 미만 기업을 36.9%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50인 이상은 63.1%를 뽑아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역할, 부장이냐 과장이냐 계장이냐 이런 거 따지고요. 그 다음에 학력도 따지고 연령 따지고 근무 지역 따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급여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무조건 맞춥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이 나라 지표에 가면은 보다시피 공무원 이게 보수의 민간 임금 접근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그 비교 대상 민간 임금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일본은 아까 50인 미만 36.9%와 50인 이상 63.1%를 섞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입니다. 상당히 우리는 큰 기업이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한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최상층을 잘라낸 겁니다. 그죠?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이렇게 뚝 잘라내서 그걸로 이제 비교 대상을 삼은 거예요. 일본은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우리보다 훨씬 완만합니다. 특히 초임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짜리나 50인 미만이나 초임은 같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게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우리만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가파른 나라인데 거기서 최상층을 뜯어내서 요놈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역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그 근속 연수가 길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이게 뭐 심각한 부정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근무 태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잘라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공무원은 근속 연수가 길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2중, 3중, 4중으로 공무원의 어떤 그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그 공무원이 최고 선망의 직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원래 공무원은 어떤 공직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 원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컨대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가야 됩니다. 그죠? 다른 나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교사가 이제 그 공무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국공립교원이 한 40만 명 되니까 100만 명 중에서. 근데 이제 이것이 그 가장 가파르 이 근로 조건이 높잖아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근속 연수에 따라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예컨대 초등학교 가면은 2학년 일반 담임은 25살. 이 사람이 연봉 한 3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2학년 2반 담임은 60세. 이분이 한 30년 근속했겠죠. 그죠? 이분의 연봉은 8천에서 9천만 원 가량 이렇게 됩니다. 이게 꼭 직무가 똑같잖아요. 그죠? 직무 똑같은데 임금 격차는 3배가 나는 겁니다.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가장 정면 충돌하는 임금이 바로 호봉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호봉제 철폐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자, 어쨌든 이 공무원이 어떤 이 근로 조건이 워낙 높으면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아니라 공무원이 보장하는 임금과 연금과 복지와 안정성을 보고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직무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가장 소명이 필요한 어떤 일인데 이 소명이 아니라 연불이 아니라 제밥을 갖다가 보고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했던 이 학교 현장에 보면은 가장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우수한 인력이 교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부분 이구동성을 하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했던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 사고 체계라든지 논리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민간 기업에 가서 해외 어떤 시장에서 뭔가 어떤 이 경쟁력 있는 기업 상품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교사를 갖다 하면서 스스로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무적 성에도 맞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워낙 어떤 임금, 연금, 안정성이 이제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어떤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애초부터 연불보다 제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 일에 그 어떤 열정을 바쳐서 일을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 이른바 아마 동사무소의 상부 직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아마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동사무소 가보면은 딱 한눈에 이 사람 대단한 엘리트구나. 왜냐면 9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이제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니까. 대단한 엘리트로 딱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딱 창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민등록 등 초본 떼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은요, 아마 세계에서 아마 가장 직업적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이게 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연불보다 제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퇴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승진이나 보직도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어떤 공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가 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서는 가장 유능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무능할 수밖에 없는 딱 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은 결국은 그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다 공공에서 빨아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본질적으로 그야말로 돈다발을 화로에 넣어가지고 난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돈보다도 인재가 더 소중한데 그 인재들을 갖다가 정말 너무나 더 소모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어떤 이 공무원의 어떤 처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자, 보통 공공부문 얘기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업과 공공기관인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기업의 순위를 갖다 얘기할 때 이제 자산을 가지고 하면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충 이제 이런 순서로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역 우리가 자산으로 이걸 따져 보면은 항상 2위 내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주택공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위 정도의 포스코가 있는데 그 포스코와 KT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8위가 포스코, 그 다음에 10위가 도로공사, 13위가 농협, 17위가 KT인데 아시다시피 포스코하고 KT는 농협은 민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포스코의 어떤 임원이나 KT 임원 이거는 사실은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권의 전리품이죠, 그죠? 여기 정부 주식 거의 없습니다. 민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뚜렷한 주인이 없는 기업은 다 그냥 이 정권의 전리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24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위에 참 SH공사가 있는데 SH공사는 지방공기업이고 대우조선해양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이거 산업은행 관리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우건설이 있는데 역시 산업은행 관리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뿐만 아니라요. 이 기업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전력에도 협력업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도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협력업체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레일 협력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중에서 그 유명한 게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이 다니던 은성 PSD라고 있습니다. 그죠? 은성 PSD는 매출을 100% 서울메트로에 의존하는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민간기업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당연히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사는 대부분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한국의 보통 이 공공기관은 이 안료 시스템의 중앙 그 정부 산하의 공기업들이 한 330여 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지방 공기업들이 한 400여 개가 쭉 있습니다. 이게 합쳐 보면은 거기에 정규직이 그때 한 6, 7만 됐어요. 아마 지금은 아마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한 4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자, 어떤 나라도 이렇게 큰 공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컨대 한국 우리 그 한국 전력 있잖아요. 우리는 다 공기업의 어떤 이 대표인데 일본에는 전력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민간기업입니다. 철도 회사들 다 민간기업입니다. 즉 우리는 그 공기업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일본은 다 민간기업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기존에 한 40에서 50여만 명의 어떤 고용을 갖고 있는 그 공공기관 말입니다. 이것도 비례한데 이 여기에는 사실은 포스코, 농협, KT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나 대우건설 같은 산업은행 관리기업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국가 권력이 거기다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포스코와 농협과 KT와 아까 서울메트로 등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다 민간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공기업은 아니죠. 하지만은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떤 정권의 전리품이고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한국은 이렇게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 이런 통계 수치에 나온 것보다도 월등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은 너무 많은 적과 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적과 꿀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글로벌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적과 꿀, 적과 가치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공공 부분은 대부분 그 급여 원천이 세금이거나 아니면 독점 업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해외 나가가지고 이게 글로벌 경쟁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어오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보다도 벌어온 돈을 세금으로 통해 가지고 수취해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독점 업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고 문제는 이게 최고 선망의 직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어떤 이 공공개혁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어떤 사활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공무원의 어떤 고용 너무 안정돼 있고 임금 너무 높고 연금 너무 높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폐악을 갖다 나타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우리의 어떤 공공기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게 방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통계 수치보다도 훨씬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그 공무원처럼 이게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처우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지대가 사실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 선망의 직장이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늘리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일종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일종 매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만큼 취업만큼 중요한 로비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적어도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큰 어떤 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직장이 엄청난 로비 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 로비 대상이 되는 어떤 이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갖다가 대폭 늘린다는 거는 그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이 되는 거죠, 그죠? 아마 그 일자리를 갖다가 준 쪽에 대해서 아마 영원히 아마 이렇게 백골난망이다라고 하면서 충성할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매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 어떤 기업들과 일반 미래 세대들, 일반 국민들의 어떤 고열을 빠는 등골을 갖다가 후벼 먹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공무원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 원인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헌법 7조에 보면은 그게 이제 공무원 관련된 조항인데, 그 공무원이 이제 거기에 보면 헌법 7조 1항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는 일본 소아헌법, 평화헌법 있잖아요. 일본 평화헌법에서 이거를 따왔어요. 요 조항이 4.19 직후에 사실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공무원을 관건 선거에 막 동원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관건 선거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헌법 제15조에 보면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15조 1항이 공무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를 파면하는 이런 국민 고유의 권리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이게 특수이익 집단 편향을 경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조항을 따가지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애매하게 되면요, 권력이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인용된 게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 등의 어떤 이익들을 갖다가 줬다라고 하면서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갖다가 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참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또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나왔던 이겁니다. 이게 그때 이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탄핵을 갖다가 했거든요.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철밥통 보장으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이 헌법 7조 1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무수히 많은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고 권력 잡은 놈이 다수가 마음대로 사실은 경쟁 상대를 이렇게 올가매고 죽이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어떤 신분 보장도 여기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법률에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헌법 요 조항 때문에 공무원이 철밥통 된 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이제 정신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문제는 공무원의 어떤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철밥통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사실은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수명을 지혜하고 모든 것의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상품 수명 짧아졌잖아요. 기술 수명 짧아졌지 않습니까? 공장 설비 수명도 다 짧아졌어요. 그죠? 모든 것의 수명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부침이 심한데 지금 현재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나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규직 이게 영구직인데 사실은 정규직을 정상으로 어떤 여기는 패러다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지금 이 헌법 7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1항과 2항 이 자체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 공무원 신분 보장 조항과 근로법 기준법 상에서 이게 정리해고 징계해고 외에는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고용 자체가 아주 이제 경직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 시켜 보기 전에 잘 모르거든요. 이 사람 면접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학생부를 갖다 열심히 보고 학점들을 갖다가 아무리 살펴보고 교육 관계를 살펴도 실제로 이 사람이 일 시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일 시켜 보고 이 사람을 갖다 내 보내든지 아니면은 급여를 더 올릴 수 있고 직무를 딱 전환 배치도 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부정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어떤 안정적인 어떤 안정적인 어떤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존재가 이 공무원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헌법 7조 자체는 폐기하거나 아니면 놔둔다 하더라도 법률을 갖다 개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을 이 다양한 어떤 계약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사도 10년 재임용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판사는 종신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년 정도가 아니고 종신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가장 어떤 신분 보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판사인데 판사에 대해서는 10년 재임용 제도가 있는데 동사무소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그냥 정년 보장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은 가능하면은 2년 계약, 3년 계약, 5년 계약, 10년 계약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장 여부는 아주 어떤 공정한 인사위원회 내지 인사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재임용 여부나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참 국가 공무원의 어떤 이 정원을 완전히 어떤 대통령한테 위임을 해버렸는데 아까 공무원 한 사람을 쓰게 되면은 30년 평균 1억 원이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30년이 아니에요. 그 죽을 때까지 공무원은 또 이렇게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또 연금 조항이 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기간 30년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30년에 걸쳐가지고 또 이렇게 연금을 통해서 유족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게 60년짜리 정책이에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난 어떤 세금 부담이 수반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법률이 전혀 컨트롤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인데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이라고 이 총정원령이 원래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999년 1월 1일자로. 그게 보면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은 27만 3,982명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총정원 자체가. 근데 박근혜 때 2만 명이 늘었어요. 2013년 3월 23일자로 29만 3,982명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2018년 3월 30일에 드디어 30만 5,913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이거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전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이 행위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이 대표기관인 이 국회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회가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도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공무원 1인당 소요되는 어떤 재반 노동비용 있잖아요. 그죠? 노동비용이다 그러면은 직접 그 인건비가 있고 간접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접 인건비에는 뭐 물값, 그 다음에 무슨 난방값, 옷값,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화장실을 갖다 처리하는 어떤 그런 비용, 그 다음에 뭐 연가 보상비들, 그 다음에 뭐 출장비,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전혀 집계도 안 되고 공개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인건비와 간접 그 인건비를 그다음에 이걸 다 이렇게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데 이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사회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을 갖다가 한 명 하는데 3,300만 원이 든다. 이게 이제 17만 명 늘린다고 했을 때 작년 그때 대선 때 나왔던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아주 이 공무원과 공공 부분을 지금 아주 황당하게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컨대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탈원전은 공식적으로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원래 있던 취지는 공기업 경영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갖다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장을 갖다 선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어떤 중요 정책, 예컨대 원전을 갖다 더 건설할래 말래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협력업체를 갖다 파견 용역을 갖다가 쓸래 말래. 이런 것들은 즉 어떤 거를 갖다가 내재화하고 어떤 거를 갖다가 이게 외주화할지 이런 것도 기업 경영의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탈원전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선정하고 또 비정규직은 협력업체의 정규직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비정규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서 그 협력업체들을 갖다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이놈을 갖다가 직고용을 갖다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공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 뭐 저기 그 뭐 광고 뭐 이거 좀 봐주라고 안종범한테 뭐 저기 쪽지인가 뭐 카탈로그를 갖다 줬다가 이거 탄핵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그 기업의 경영 행위에 대해 가지고 훨씬 심한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 공기업이 공기업답게 공기업도 기업은 기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기업의 어떤 경영에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업의 어떤 그 이사나 사장을 선임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인사 원칙들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또 이렇게 그 견제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대법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법원장은 국회 인준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청문회를 갖다 쭉 거치고 인준 투표를 하는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임할 때처럼 공기업의 이사나 사장에 대해 가지고는 다양한 어떤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회나 국민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놨던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어떤 종편 채널, 방송국 또는 종편 채널의 생산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점수를 낮게 매겨가지고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어떤 그 큰 치명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역시도 마치 우리 대법원을 갖다가 구성할 때처럼 훨씬 공공성과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너무나 이거를 정권의 먹잇감으로 사실은 던져 준 겁니다. 이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법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인사와 보직 등에 대해 가지고 임금, 연금, 채용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통령과 행정부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비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임금, 연금, 그 다음에 재반복지, 복리후생비용, 뭐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급여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총정원령을 총정원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도, 즉 세금이나 독점 업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대표 또는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이 있는 기구가 그 부분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렇게 비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을 갖다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봐도 바로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통째로 민영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게 좀 가치 생산 사슬을 갖다 살펴가지고 국가가 확실하게 틀어져야 될 것들은 틀어지고, 예컨대 철도의 어떤 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국가가 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다른 철도를 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는 여객 서비스라든지 이런 많은 서비스는 이놈을 다 잘라가지고 사실은 민영화해야 됩니다. 전력도 사실은 그렇게 민영화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다 저해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국가가 틀어진다면 더 확실하게 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사, 보직, 임금, 연금 등을 갖다가 확실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공공개혁이 노동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동조합들의 이 사람 어디에 포진해 있나 뜯어보면요, 현대기아자동차와 큰 자동차 부품회사라고 하는 독과점 기업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은 대부분 세금과 독점 업력이 있는 공공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행 같은 규제 산업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는 노동개혁의 핵심도 사실은 공공개혁입니다. 공공의 말로 가장 가파른 어떤 호봉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고, 그래서 50대 한 사람이 20대 3명분을 갖다가 처잡수시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철밥통도 가장 확실한 거는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공공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개혁도, 정부도 결국은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사람을 인사와 채용, 인사, 보직 이 부분을 갖다가 유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개혁의 핵심도 결국 공공개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개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이야말로 국군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하는 핵심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